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끝없이 펼쳐진 들판. 바람이 불면 황금빛 물결처럼 일렁이는 밀밭. 우리에게 밀밭은 그냥 풍경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 뉴스에서 가끔 보는 농업의 현장. 그런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 인류가 처음 저 들판에서 야생밀 이삭을 손으로 훑어 담던 그 순간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도 없었습니다. 도시도, 국가도, 군대도, 학교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삶도 말이죠. 밀 한 줌, 오늘 밤 그 이야기를 합니다. 탐식의 세계, 제국의 밥상의 첫 번째 이야기. 밀 한 줌이 제국을 만들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인간은 언제부터 음식을 익혀 먹기 시작했을까요?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류가 불을 이용해 음식을 익혀 먹기 시작한 건 적어도 40만 년 전, 어쩌면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라고 합니다. 40만 년. 그 긴 세월 동안 인류는 불 앞에 앉아 고기를 굽고 뿌리를 익히고 씨앗을 볶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익히는 것과 곡물을 체계적으로 요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지금으로부터 약 2만 년 전 빙하기가 끝나던 무렵 중동, 지금의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의 어디에선가 나투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처음 야생밀과 보리 이삭을 체계적으로 거두어 들였습니다. 돌로 만든 절구와 맷돌로 갈아 죽을 끓이거나 납작한 빵을 구웠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이스라엘의 한 동굴에서 2만 3천 년 전에 맷돌과 탄화된 곡물 흔적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빵집을 발견했다. 이 발견이 왜 중요할까요? 고기는 금세 썩습니다. 과일도 며칠이면 상합니다. 물고기도 오래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곡물은 다릅니다. 말린 밀, 말린 보리,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면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을 버팁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식량을 저장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배고프지 않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잉여, 즉 남는다는 것, 잉여 식량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잉여 식량이 생기자 인류에게 전에 없던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첫째, 먹을 것을 찾아서 매일 떠돌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한 곳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내가 먹을 것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생깁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생기는 거죠. 정착과 불평등, 이 두 가지가 문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밀과 보리를 재배하기 시작한 인류는 처음으로 한 곳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씨앗을 심고 싹이 트기를 기다리고 이삭이 패기를 기다리고 수확하고 다시 씨앗을 심는 리듬. 이 리듬에 맞춰 살기 위해서 한 곳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
지금의 터키 남동쪽 메소포타미아 상류 지역, 인류 최초의 마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000년쯤 지나면 그 마을들이 거대한 도시가 됩니다. 수메르, 지금의 이라크 남부 유프라테스 강과 디그리스 강 사이 세계 최초의 도시 문명 우르, 우르크, 라가시, 수십만 명이 모여 사는 도시가 생겼습니다. 이 도시들이 가능했던 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강 주변의 비옥한 땅, 그 땅에서 자라는 보리와 밀, 그것을 저장하는 거대한 창고. 수메르의 점토판 기록을 보면 그 내용 상당 부분이 곡물 배급과 관련된 기록입니다. 신전 창고에서 보리 몇 가마니를 꺼내 노동자 몇 명에게 나누어 주었다. 세계 최초의 회계장부 그 첫 페이지에 적힌 것이 바로 곡물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놀랍습니다. 인류가 글자를 만든 이유 중 하나가 곡물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 더 잘 먹고 더 많이 저장하고 더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인류는 문자를 발명했습니다. 탐식의 욕망이 문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곡물이 만든 것이 도시와 문자만은 아니었습니다. 신도 만들었습니다. 수메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신 중에 하나가 곡물의 신이었습니다. 풍요로운 수확을 기원하면서 곡물로 제물을 바치고 신전 창고에 곡물을 쌓았습니다. 곡물은 음식이면서 동시에 신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이제 시간을 조금 더 앞으로 당겨 볼게요. 기원전 500년, 지구 위에 전에 없던 거대한 국가들이 등장합니다. 페르시아 제국, 다리우스 대왕이 다스리는 그 제국의 영토는 현재 이란, 이라크, 이집트, 터키,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했습니다. 인구 3천만 명, 당시 세계 인구의 약 40%를 지배한 제국. 어떻게 이런 거대한 제국이 가능했을까요? 역시 강한 군대겠죠. 바로 군대입니다. 그런데 강한 군대를 유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무기, 맞습니다. 용맹함,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병사들의 배를 채워줘야 합니다. 역사가들의 계산에 따르면 고대 군대의 병참, 즉 식량 보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제국도 오래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대, 최전성기에 4만 명의 병사, 이 4만 명이 하루에 먹는 밀가루만 약 80톤이었다고 합니다. 80톤, 매일 이것을 어떻게 조달했을까요? 원정 루트를 따라 미리 창고를 세우고 현지의 곡물을 징발하고 배와 마차로 끊임없이 보급을 했습니다. 알렉산더의 군사 천재성은 전술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복잡한 곡물 보급 시스템을 완벽하게 운영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로마 제국으로 가면 더욱 정교해집니다. 로마, 기원전 27년부터 기원 후 476년까지 약 500년간 지중해 세계를 지배한 제국. 최전성기의 인구 5천만 명, 현재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일부, 북아프리카, 중동까지 포함한 거대한 영토. 로마 제국의 가장 중요한 관리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황제일까요? 집정관일까요? 원로원 의원일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했지만 로마인들이 정말 두려워한 간직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노나의 장관. 아노나,
로마의 곡물 배급을 담당하던 기관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해마다 시민들에게 무료로 밀가루를 배급했습니다. 빵과 서커스란 말이 있죠. 로마 시민을 달래는 두 가지 수단, 공짜 빵과 검투사 경기. 왜 황제가 공짜로 빵을 나눠주었을까요? 배고픈 시민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밥이 없으면 혁명이 일어납니다. 로마 황제들은 그것을 잘 알았어요. 곡물 배급이 끊기는 날 제국이 흔들렸습니다. 로마의 곡물 수급 시스템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 북아프리카의 광활한 평원, 시칠리아의 밀밭, 그 드넓은 곡창지대에서 거누어 들인 밀이 지중해를 건너 로마로 왔습니다. 한 해 로마에 들어오는 밀의 양이 약 40만 톤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대단한 수치인데 2000년 전에 이것을 해낸 겁니다. 배로, 수레로, 노새로 끊임없이 흘러들어오는 곡물의 강. 이 강이 멈추는 날 로마도 멈췄습니다. 로마 제국 후기 기후변화와 전쟁으로 이집트와 북아프리카의 수확량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곡물이 줄었습니다. 빵이 줄었습니다. 배급이 끊겼습니다. 시민들이 굶었겠지요. 군인들도 동요했을 겁니다.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476년 소로마 제국의 멸망. 역사책에는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로마가 멸망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것도 맞죠. 하지만 어떤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를 무너뜨린 것은 게르만 민족이 아니라 밀밭의 황폐화였다. 밀 한 줌이 제국을 세웠고 밀밭이 말라붙자 제국도 말라붙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싶습니다. 레이첼 로던이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개념이 있어요. 바로 요리 철학.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은 배가 고프면 아무거나 먹지 않았습니다. 어떤 음식이 몸에 좋은지, 어떤 음식이 신에게 합당한지, 어떤 음식이 우리 민족의 음식인지, 어떤 음식이 품위 있는 사람의 음식인지, 이런 믿음 체계를 갖고 먹었습니다. 그 믿음 체계가 바로 요리 철학이에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에게 보리죽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신에게 바치는 제물, 신전에 나누는 성스러운 음식, 함께 먹음으로써 공동체를 확인하려는 의례, 그들에게 먹는다는 것은 곧 신앙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신이었습니다. 파라오의 음식은 신의 음식이었고 그것을 신전에 바치는 것은 신과의 대화였습니다. 피라미드를 지은 노동자들, 그들이 받은 임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화폐나 돈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대신 그들은 매일 이것을 받았습니다. 빵 3덩이와 맥주 2단지. 세계 최대 건축물 피라미드를 세운 것은 빵과 맥주로 유지되는 노동력이었습니다. 빵이 피라미드를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페르시아는 또 달랐어요. 페르시아의 요리 철학은 철저한 위계였습니다. 왕은 최고의 음식을 먹는다. 귀족은 그 다음의 음식을, 병사는 그 다음을, 노예는 가장 낮은 음식을. 밥상의 차이가 곧 신분의 차이였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로 당신이 누구인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요리 철학은 로마적 음식의 정치학이었습니다. 밀빵, 올리브유, 포도주, 이 3가지가 로마 운명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는 정복하는 곳마다 이 3가지를 심었습니다.
밀밭, 올리브나무, 포도밭. 지금 우리가 지중해 식단이라고 부르는 것, 그것은 사실 로마 제국이 전 지중해에 퍼뜨린 요리 문명의 흔적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밀 이야기는 알겠는데 우리는 밀보다 쌀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밀이 서아시아와 유럽의 곡물이었다면 쌀은 동아시아의 곡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쌀의 역사도 밀의 역사 못지않게 웅장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9,000년 전 양쯔강 하류 지역, 누군가 야생별을 처음으로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가 수천 년에 걸쳐 동쪽으로 남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한반도에 벼농사가 들어온 것은 약 3,000년 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 처음에는 귀한 작물이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특별한 날에만 먹는 음식이었고, 그것이 점차 대중화되어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오면서 한국인의 주식이 됩니다. 밥 먹었냐? 우리가 인사말처럼 쓰는 이 말, 사실은 이 한마디 안에 수천 년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밥, 즉 쌀밥은 오랫동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꿈의 음식이었습니다. 잡곡밥을 먹던 서민들에게 흰 쌀밥 한 그릇은 특별한 날의 선물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설날에 흰 쌀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계시죠? 지금은 흰 쌀밥이 너무 흔해서 오히려 건강을 위해 잡곡을 섞어 먹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 쌀 한 톨 한 톨이 수천 년의 농경 문명이 담겨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쌀 문명은 밀 문명과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밀농사는 비교적 건조한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벼농사는 다릅니다. 논에 물을 대야 하고 이 물길을 만들고 유지하려면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레나 품앗이 같은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공동 노동 문화죠. 이것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벼농사 때문입니다. 함께 모내기 하고 함께 논에 물을 대고 함께 수확하는 이 협동의 문화. 한국인의 우리라는 의식, 공동체 의식의 뿌리가 어쩌면 논두렁에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아주 먼 곳까지 다녀왔습니다. 2만 년 전 중동의 나트푸인이 야생 밀 이삭을 손으로 훑던 들판부터 수메르의 진흙창고, 이집트의 피라미드 공사장, 로마 시민에게 공짜빵을 나눠주던 아노나 창고, 그리고 한반도의 논두렁까지 밀 한 줌, 쌀 한 줌, 이 작은 씨앗들이 어떻게 도시를 세웠는지, 어떻게 제국을 먹여 살렸는지,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었는지 레이첼 로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곡물이 없었다면 페르시아도 로마도 없었다. 저는 여기에 하나 더 붙이고 싶네요. 곡물이 없었다면 우리의 밥 먹었냐는 인사말도 없었을 것이고, 두레도 없었을 것이고, 추석 사례상도 없었을 거라고 말이죠. 오늘 드신 밥, 그 그릇 안에 수천 년의 농경 문명이 있고, 논두렁에서 함께 땀 흘린 마을 사람들의 기억이 있고, 그 밥을 지어주신 어머니의 손이 있습니다. 밥은 그냥 밥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류의 또 다른 욕망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더 맛있게 먹고 싶다는 욕망. 그 욕망이 만들어낸 가장 치열하고 아름다운 이야기. 소금, 향신료, 설탕. 맛을 향한 인류 탐험이 어떻게
세계 지도를 바꿨는지, 우리 시즌1의 두 번째 이야기, 소금이 곧 권력이었다 해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드세요. 따뜻하게. 한밤의 책방이었습니다.